경비업의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제1절을 보시면 경비업법 제1조의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시험에 보면 이 청원경찰법 제1조 목적이 기출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업법 제1조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이렇게 그 목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를 3개가 최상급으로 2개, 하나 혹은 이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은 법률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40문제인데 이제 별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가 그래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하는데, 별표를 2개 또는 3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혹은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다가는 이렇게 옆구리를 찔린다 그러죠. 이렇게 좀 안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론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반드시 조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절 경비업법상의 용어 정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경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비업법에 사용되고 있는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자, 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우리는 경비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랬어요. 예, 경비 업무를 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경비 업무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업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급받아 행한다 그랬어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도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에서는 일정한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비스의 형태로 일정 분야의 일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급받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급이라는 표현 주의하시고,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계약입니다. 사실은 그죠? 도급 계약인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 도급을 받아서 이런 의미죠. 행하는 영업이다. 영업이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비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경비 업무에는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 5개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그다음에 기계 경비, 특수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신호기 특설이다. 호기 특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두 문자로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신호기 특설이라고 두 문자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더 편한, 그리고 또 외우기도 쉬운 그런 두 문자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법칙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 뿐입니다. 자, 신호기 특설이라고 여러분들이 두 문자로 경비 업무의 종류를 일단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집단 민원 업무라고 하는 업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경비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설 경비부터 특수 경비까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시설 경비 업무란 제일 첫 번째 거죠.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는 시설 경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비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경비 관련으로 서비스를 맺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경비 대상 시설에 도난 사고나 혹은 화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혼잡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설 경비라고 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경비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시설을 경비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시설 경비하고 조금 있다 보면 기기 경비하고 표현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시설 경비는 무엇을 경비한다? 시설을 경비합니다. 자, 그 다음 호송 경비를 보겠습니다. 호송 경비하고 신변 보호 업무에 차이가 있다면 호송 경비 업무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신변 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경비로 인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건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이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호송 경비는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쌍가로 1번을 보시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그리고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건에 일단 알아두시고,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는 호송 경비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리가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운반 중에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도난당하지 않도록 혹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험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호송 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통지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원래는 개념이 아니지만 관련해서 여기서 넣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호송 경비 통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호송 경비를 맡고 있는 그 경비업자는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하기 전날까지 원칙적으로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력을 이제 빌려보고 싶은 거죠.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관할 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보낸다. 물론 이걸 종이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구두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호송경비가 물건을 경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신변보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우리는 신변보호 업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호송경비와 신변보호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계경비 업무입니다. 기계경비 업무에서도 경비 대상 시설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여기도 이제 대상 시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 시설을 그냥 도난, 화재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 경비 대상 시설에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계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경비 대상 시설 자체에 그냥 일반적으로 도난이나 화재를 혹은 혼잡을 막는 이런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하는 것은 시설 경비 업무이고, 그 경비 대상 시설에 기기를 부착해서 송시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경비 대상 시설 이외의 장소의 관제 시설에서 그걸 신호를 받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하는 것은 기계경비 업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경비 업무를 보겠습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보시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그랬어요. 이때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로 규정이 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공항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로 안에 보시게 되면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항공기 제외 그러면 틀려요. 항공기를 포함해서 공항 등의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는 특수경비 업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는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거기 보시면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공항, 항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을 합쳐서 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중요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국가 보안 목표 시설과 국가 중요시설 두 가지로 보는데,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지정을 하고,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앞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비 업무에는 5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비 지도사라는 개념으로 가볼까요?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비 지도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경비 지도사의 종류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 둘로 구분을 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일반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 업무를 뺀 나머지 4개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잠깐 해놨는데요. 이 보시면 5개의 경비 업무가 있죠. 경비 업무 중에 기계 경비를 뺀 나머지 4개의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지도, 감독, 교육을 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 지도사라 하고, 기계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하면 기계경비 지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경비 지도사일 때 이야기죠. 경비원은 종류가 조금 또 다릅니다. 경비원은 이렇게 5개의 경비 업무 중에 특수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원을 따로 특수경비원이라 하고, 나머지 4개의 경비 업무는 일반 경비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의 종류와 경비원의 종류는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별표는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내다보면 일반 경비 지도사에 살짝 기계 경비를 포함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간 함정을 팔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걸리지 않게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경비원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을 다른 말로 경비업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경비업자들이 고용한 고용인을, 채용한 고용인을 우리는 경비원이라고 표현하고, 경비원에는 종류가 2개가 있다고 했죠.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2가지로 구분을 하고, 특수경비원은 보시다시피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인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4가지 업무에 속하는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 경비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비원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5개 업무 분야 안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에서도 무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무기의 정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무기를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유해를 가할 목적으로 애초에부터 제작되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질상의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비업법에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술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집단 민원 현장은 용산 사태가 발생된 뒤에 이제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개정되어서 들어간 새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기출문제에도 이 부분이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 거기 보면 7가지를 법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을 우리는 집단민원 현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노사 분규가 발생이 된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놓고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장소에 여기에 나오는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시설물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일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